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영화를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없었을 거지만 어떤 생활 패턴이나 혹은 사고방식 혹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폭력적인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조진웅 씨가 아니에요. 이미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벨쌤입니다. 저는 아르고 심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요.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일탈을 즐길 때가 있잖아요. 혹은 당장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순한 반항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정서를 촉발시키는 일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자기가 일탈을 하고 나면 대부분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이라고 보면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져요. 집에서 일어나는 거, 학교, 친구,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저지른 이후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죄의식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까지 안 걸렸었는데 운이 안 좋아서 걸린 거다 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아예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12세에서 14세 정도에 윤리나 도덕관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초기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대부분 가정 내에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애들한테 판단하지 않게 하는 부모. 예를 들면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게 계속 변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이때는 자기를 혼내는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날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혹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난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날은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 이거는 옳으니까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떻지? 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가 같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만 또래 집단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권력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선배나 혹은 자기한테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의 심기를 파악해서 먼저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를 보는 걸로 처음 시작이 되기는 해요. 윤리라는 게 발달을 하려면 처음에 유치원생들 보면 물건을 던지거나 혹은 누구를 때린 다음에 눈치를 딱 보거든요. 혼나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때리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날 혼낼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규칙이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나를 판단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도 나 혼자 이 공간에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걸 법 혹은 규칙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 법이나 규칙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능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능이나 혹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1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는 이게 맥도날드 트라이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관찰되는 연쇄살인범이나 혹은 사이코패스의 징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단 동물학대, 그리고 야뇨증, 방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야뇨증은 뭐냐면 밤에 오줌 싸는 거예요, 침대에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연쇄살인의 증거가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야뇨증만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야뇨증이 많이 발생할 만한 나이대는 정상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죠. 근데 그 순간의 충동을 참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의 징후로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이 아파하는 걸 보면 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즉 내가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 없이 동물을 해칠 수 있다는 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완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그 완력을 발휘해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동물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냥 동물인데 어때? 그리고 주인 없는 동물인데 어때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동물을 향한 학대는 인간을 언제든지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하고 가볍게 여길 만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해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다기보단 나의 어떠한 변화가 작은 범죄로 큰 범죄까지 이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냥 가벼운 절도하다가 진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빠 지갑에서 10,000원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그러면 내가 호기심에 어떤 행동을 했어도 혹은 잠깐 내가 충동적인 생각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도 바로 벌이 따라오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게 상과 처벌에 대한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이 부재한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도 상을 주지 않는 부모,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방임이나 혹은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인 상벌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범행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것만 했던 거고, 몸이 크면서 할 수 있는 범죄가 늘어나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고 머리에 피도 안 말랐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주 없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20대 중반까지 발달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우리 행동을 브레이크를 걸어요. 혹은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면 엑셀을 걸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하기 싫지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밤에 먹지 말아야 돼서 안 먹는 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전전두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미숙하고 덜 발달한 상태에서는 브레이크와 엑셀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이게 정상 발달을 하면, 그러면 어렸을 때는 소소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전전두엽이 발달하면 범죄를 안 저지르나요? 대다수가 실제로 그래요. 어렸을 때 일탈을 즐기던 사람들도 성인이 되면, 적어도 고등학생이 되면 범행이 확 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인즉 여기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조진웅 씨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뇌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만약에 진짜 전전두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영화를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없었을 거지만 어떤 생활 패턴이나 혹은 사고방식, 혹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폭력적인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조진웅 씨가 아니에요. 이미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실제로 뇌 스캔을 찍어보면 뇌가 좀 달라요. 암쪽 뇌가 쪼그라들어 있거나 혹은 다른 뇌랑 이 전전두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회로가 얇아져 있거나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만 둥둥 떠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뇌는 되게 똑똑해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얘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슬픈 건 왜 줄어드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발달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가정폭력이나 방임이나 이런 걸로 영양실조가 있어서 뇌가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많이 맞아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가 훼손되고 다시 복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거는 훨씬 더 슬픈 케이스인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면 보통 도망을 가거나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너무
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나 슬픔을 안 느끼는 게 차라리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로를 그냥 끊어버려요, 뇌가. 왜냐면 내가 고통을 느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 그냥 고통을 못 느끼게 하자.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도록 전전두엽이랑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간에 도로를 끊어버려요.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 다 정상 발달을 했는데도 이게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매 맞는 아내, 내가 슬퍼서 울어, 더 맞아. 그러면 슬픔을 안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 때리지 마 라고 말하니까 더 맞아. 그러면 도망가지도 반응하지도 않아요. 완전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사이코패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는데 더 유리하니까. 이거는 청소년기라는 특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맛집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거는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기억하고 싶고 즐겁고 재밌으니까 기록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왜냐면 걔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월감을 느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내가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무릎 꿇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권력자고 쟤는 피권력자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다른 학생들이 보면서 야 웃기다, 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며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우월감, 그리고 장면 자체를 대중이 소모하게 만들면서 장난화해요. 장난인 것처럼. 좀 더 무게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한테 수치스러운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람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어요. 네가 만약에 나를 신고하면 이 영상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야. 근데 피해자들이 진짜 마음 아픈 게 그러면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고를 함으로써 이 영상이 퍼졌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봐 되게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내 엄마 아빠가 볼까 봐 이런 마음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촉법소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의 맥락에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청소년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강한 처벌을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랑 무관해요.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빠르게 회신이 왔을 때예요. 예를 들어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혼날 때 그러면 다음에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한 2달, 3달 있다가 와. 그러면 이 처벌의 효과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학생은 시선이 길지 않아요. 당장 오늘, 당장 가까운 미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전두엽 발달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른처럼 내가 미래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 전전긍긍해서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건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한 처벌보다는 빠른 처벌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보호 처분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얘네들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뇌가 덜 발달해서 브레이크가 덜 걸려서 하는 행동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네가 브레이크를 걸리든 말든 상관없이 나쁜 행동 했으니까 성인이랑 같이 처벌받아 라고 하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이 어리면 예를 들어 10년형을 받아도 20몇 살에 나오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아예 세상에서 분리해서 걔네들끼리 살게 하지 않을 거라면 결국에는 돌아왔을 때 얘네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아예 분리해서 소년원에 보내버리면 거기에서 또 다른 학습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더 심각한 범죄의 이런 옵션을 탑재한 새로운 씨앗을 사회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봐줘라고 생각하지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격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주변이 모두 다 그런 아이들이 있대. 걔네들은 아예 분리해서 완전 다른 환경으로 보내는 게 안전하거든요. 청소년은 또래 집단이 되게 영향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원래 안 그런데 얘네들이랑 놀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응집력이 있어서 모이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분리해서 완전 다른 환경으로 보냈을 때 얘네들이랑 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랑 끊어져서 가는데 훨씬 더 강력한 애들이랑 엮인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내가 혼자 계속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어요. 한 3개월 정도 가게 됐단 말이죠. 갔더니 갱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혼자 소소하게 아이스크림점에서 200원짜리 절도하고 이런 애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딱 던지기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고작 해봤자 아이스크림 200원, 300원, 3,000원, 5,000원 훔쳐가지고 들어온 건데 얘네들은 한 1,000만 원씩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어울리지 말아야지가 안 되거든요. 내가 속한 이 집단의 사람들이 뭔가 멋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집단에 잘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상화해요. 그러면서 범죄 기법을 쉐어해요. 그래서 다크한 네트워킹이 쌓이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소년원에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년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소년원에 가봤더니 학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기숙학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단순히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인성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부분이라든지 각 개인별로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치의처럼 하나하나 좀 교정하는 방식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도소든 소년원이든 좀 포화의 상태라서 제대로 구별이 어렵긴 해요. 경미한 범죄나 혹은 범행의 원인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같이 좀 집단 상담을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다 같이 멘토나 멘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말랑말랑할 때 그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굳은 상태에서 만져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범죄 나이별로 그 발생률을 보면 중학교 때 피크를 찍고 고등학교 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환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서적인 교류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 방향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흔히 아이들이랑 얘기 좀 하세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하는데 대화를 안 나누시던 분들은 갑자기 가서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애 입장에서도 왜 저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저희 연구실의 석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사를 같이 하냐 안 하냐가 비행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 간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생각에서 시간을 들여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식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는 게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같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 범죄 심리학자로서는 그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이런 환경이 대다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영구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가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대 라는 메시지는 결국 그 사람이 들으면 나는 문제가 없고 나를 불우하게 만든 나의 부모 혹은 이 대한민국 사회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폭력성이 증가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뭔가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걔를 때렸어.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인 거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어찌 보면 정당화 구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거든요. 피해자가 많은 서사에서 좀 배제되는데 범죄에는 항상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그들을 영웅화하거나 혹은 좀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할게요. 이해하는 건. 그리고 저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상황적인 이해와 처벌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불쌍하면 처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력범죄 피해자들 만나잖아요. 그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만 아예 그냥 그게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고 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만약 피해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괴롭겠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기억 저편으로 넘겼는데 사람들이 그거 계속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걔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피해에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서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조진웅 씨가 왜 바로 은퇴 선언을 했는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행청소년이나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지금 한국은. 실제로 통계를 보면 비행청소년의 절대적인 비율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좀 더 잔인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는 친구들이 옆에 짱짱하게 붙어 있어서 얘네들 가운데선 내가 왕이 된 것 같잖아? 내가 경찰서에서 한 300명 만나봤는데 경찰서에서 걔네들이 같이 들어오면 분명히 적이 된다. 각자 들어가서 네가 범인이라고 말을 할 거야. 그리고 처벌을 받고 의기양양해서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널 우월하게 보는 게 아니고 혐오의 대상으로 보게 될 거야. 쟤랑 엮이면 내 인생도 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결국 네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주변에 누군가 어른에게 꼭 도움을 요청해. 내가 진짜 바뀌고 싶다고. 그러면 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